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78세의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는 현대 예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영국 왕립 예언학회의 마지막 정회원이며 예언의 대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레빈스키의 능력은 유전적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증조부는 차르 러시아 시대의 궁정 예언가였으며 그의 조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의 예언을 제공했다. 그의 아버지는 냉전 시기 미국 CIA와 협력했고 레빈스키는 이제 그 전통을 이어 21세기의 위기를 예언하고 있다. 그는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지도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레빈스키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예언에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왔다. 그는 2018년에 동아시아의 한반도에서 2020년대 초반에 전염병이 퍼지고 그 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확히 일치했다. 2021년에는 2022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의 한국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2023년에는 2024년 한국의 환율이 급등락하며 중앙은행이 역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2024년 말 레빈스키는 한국에 관한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예언을 내놓았다. 이 예언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며 특히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예언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감옥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 레빈스키는 자신의 최종 예언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최근 명상 중에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감옥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갇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오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들도 동시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안나 후스트가 본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안나 후스트도 5번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했다. 레빈스키는 이 인물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또는 사회운동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오면서 가져오는 에너지입니다. 레빈스키는 이 에너지가 3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에너지는 정의입니다. 그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심판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강함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에너지는 정화입니다. 그는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가져올 3가지 변화. 레빈스키는 이 인물이 한국에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들을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은 아비냐 아난드가 본 그 사람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삶을 정확히 3가지 바꿀 것입니다. 첫째, 건강한 생각입니다. 둘째,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변화는 모두 이전 예언가들이 언급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붉은 벌레를 제거하고 보라색 장막을 걷어낼 것이라고 했고 안나 후스트는 5번의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할 사람을 봤으며 아비냐는 건강한 생각, 능력 있는 사람의 쓰임, 열심히 사는 태도를 강조했다. 레빈스키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사람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옥에서 나온 자의 영적 탁월함. 레빈스키는 이 인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사람의 영적 탁월함은 그를 만나기만 해도 그가 차기 지도자임을 알게 될 정도입니다. 그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를 직접 만나본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느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다음 시대를 이끌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는 아비냐 아난드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아비냐도 그를 만나기만 해도 차기 지도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빈스키는 이것이 그 인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영적 탁월함입니다. 1월 1일의 검은 해와 7빛깔의 새벽. 레빈스키는 마리아 보리소바의 예언과도 연결지어 말했다. 2026년 1월 1일, 한국은 특별한 현상을 목격할 것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2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에서 바라보는 새해는 7빛깔 색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편에서는 검은 해가 떠오릅니다. 이는 마리아 보리소바가 본 7빛깔 무지개와 번개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이 현상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국운을 바꾸는 신의 신호라고 말했다. 7빛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검은 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레빈스키는 이 현상을 목격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리아 보리소바가 본 300명의 목격자와 연결지어 이 7빛깔과 검은 해를 본 사람들은 정확히 300명일 것입니다. 이 300명은 이 사실을 후손에게 전할 것이고 그 후손들 중에서 깨달은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 보리소바의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6개의 발을 가진 까마귀와 재앙들. 크리스 로빈슨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도 레빈스키가 포함시켰다. 2026년 초부터 중반에 걸쳐 한국 전역에서 6개의 발을 가진 까마귀가 발견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심각한 변화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 까마귀들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레빈스키는 이 까마귀의 출현과 동시에 2026년에는 3개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물의 위기, 두 번째는 토지의 흔들림, 세 번째는 공기의 독성이다. 이는 크리스 로빈슨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특히 공기의 독성 부분에 대해 크리슨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람들의 호흡기를 아프게 하는 붉은 덩어리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5명의 의인과 감옥에서 나온 자의 만남. 레빈스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이 모든 재앙과 위기 속에서 5명의 의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3월, 6월, 9월, 11월, 12월에 각각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 로빈슨의 예언과 완벽히 일치한다. 하지만 레빈스키는 여기에 중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이 5명의 의인은 모두 감옥에서 나온 그 한 사람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두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조화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처럼 말입니다. 레빈스키는 이것이 영적 오케스트라라고 불렀다. 감옥에서 나온 자는 지휘자이고 5명의 의인은 각각 다른 악기를 맡은 연주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같은 악보비절을 따라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자와 독수리의 발톱. 레빈스키는 아비냐 아난드의 독수리의 발톱 개념과도 연결지었다.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은 독수리의 발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는 시야와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결단하는 힘을 동시에 갖출 것입니다. 그는 검은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그 장막 아래 깔려 짓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비냐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비냐도 한국이 독수리의 발톱을 가진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레빈스키는 그 독수리의 발톱이 바로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이라고 명확히 했다. 4개의 선택과 300명의 증인. 줄리 그린이 본 한국의 4개의 선택도 레빈스키는 포함시켰다.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으려면 한국이 4가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과거를 벗을 것인가 아니면 집착할 것인가? 레빈스키는 이 선택들이 모두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선택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보리소바의 300명의 증인도 레빈스키는 연결시켰다. 2026년 1월 1일 두 봉우리에서 7빛깔 무지개와 검은 해를 본 300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의 등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선구자들입니다. 레빈스키는 2026년 전체를 통합적인 시간표로 정리했다. 2026년 1월 1일 검은 해와 7빛깔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1월 중순부터 검은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3월 첫 번째 의인이 나타나고 감옥에서 나온 자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6월 두 번째 의인이 나타나고 붉은 덩어리가 재등장합니다. 9월 세 번째 의인이 나타나고 6개 발의 까마귀가 전국에 발견됩니다. 11월 네 번째 의인이 나타나고 중국의 건축물이 붕괴합니다. 12월 다섯 번째 의인이 나타나고 감옥에서 나온 자가 최종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시간표는 모든 이전 예언가들의 예언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레빈스키는 이 시간표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시간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빈스키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2026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해의 모든 사건들은 한 사람의 등장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는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탁월함은 그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그가 나오기 전에 한국은 검은 장막을 견뎌내야 합니다. 7빛깔 무지개와 검은 해를 동시에 목격해야 합니다. 6개 발의 까마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붉은 덩어리의 재등장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후 그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면 한국은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레빈스키의 가장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이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론 모든 예언의 집결점.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의 예언은 그동안 나눈 모든 예언의 집결점이다. 그는 안나 후스트의 감옥에서 나온 자, 아비냐, 아난드의 세 가지 변화와 독수리의 발톱, 마리아 보리소바의 7빛깔 무지개와 300명의 증인, 줄리 그린의 4개의 선택과 동아시아 체스판, 크리스 로빈슨의 검은 해와 6개 발의 까마귀, 5명의 의인,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와 토마스 그레이의 예언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은 한국이 선택하는 해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과연 한국은 이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두 왕이 싸우고 세 번째가 나타난다.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힌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65세의 영적 지도자. 줄리 그린은 미국의 신보수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2016년부터 미국의 정치 미래를 언급해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이 그녀의 말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줄리 그린이 독특한 점은 자신의 국가인 미국만 보는 예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세계 여러 지역의 미래를 언급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환상을 본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미국 기독교 방송국과 유튜브를 통해 널리 퍼지며 한국에서도 그녀의 말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5년 11월 말 줄리 그린은 동아시아 전체,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중국, 북한, 일본, 그리고 한국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미래를 담고 있으며 2026년 한 해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줄리 그린은 자신의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기도와 중보의 시간에 나는 동아시아 위의 하늘을 봤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습니다. 검은 말, 흰 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말들이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체스판이라는 비유는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각 국가들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산된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움직임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줄리는 이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말이 제일 큰가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말들이 움직이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순서가 2026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두 왕이 싸우고 세 번째가 나타난다. 줄리가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중국의 미래다. 줄리는 중국에 관해 매우 복잡한 환상을 봤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나는 매우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마치 여러 왕들이 한 나라의 왕관을 놓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부분은 현재의 최고 권력자인 1인자는 그 싸움의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줄리는 이를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줄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의 최고 권력자는 명목상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2인자와 3인자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용이 같은 연못에 물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정당, 같은 리더십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파벌을 형성하고 있고 향후의 권력 승계를 놓고 벌써부터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줄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이 갈수록 심해질수록 세 번째 인물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확실히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인물 말입니다. 이 인물은 현재의 권력 다툼에서 손을 떼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자신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치 체스에서 뒤쪽에 남겨진 말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권력 구조가 현재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줄리는 또한 중국에서 일어날 물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어딘가에서 매우 큰 건축물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패, 부실, 그리고 감시 부재의 결과입니다. 이 붕괴는 기존에 그래왔던 것과 같은 건축 사고가 아니라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북한,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힌다. 줄리는 북한의 미래를 매우 신비롭게 설명했다. 나는 북한을 봤습니다. 그곳의 하늘 위에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줄리는 답했다. 그것은 남쪽으로 향한 문입니다.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6년 초부터 중반에 걸쳐 북한이 대외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접촉, 남한과의 대화, 그리고 예상 밖의 외교 제스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은 평범한 낙관론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리는 창문처럼 북한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극심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은 개방과 대화를 추구하고 다른 세력은 고립과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 이기느냐에 따라 북한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줄리는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 가족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 내에서도 세대교체의 신호가 보입니다. 어린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더 젊은 세대는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알고 있고 그 세계와 북한을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성 세대는 여전히 고립된 체제를 선호합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아비냐가 본 것과도 겹치는 부분이었다.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었다. 일본, 결정의 순간이 온다. 줄리는 일본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은 지금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군사화의 길, 왼쪽으로 가면 평화의 길입니다. 2026년은 그 선택이 더욱 명확해지는 해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2026년이 될 것입니다. 줄리는 일본의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의 정치 지도부가 계속될 것 같지만 뒤에서 새로운 세력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더욱 보수적이고 더욱 군사 중심적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일본은 급격하게 군사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줄리는 또한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봤다. 일본의 엔화가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는 표면상의 환율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일본의 미래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 경제적 신호는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먼저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2026년에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맹인가 경쟁인가, 협력인가 대립인가 하는 선택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국, 네 개의 선택, 네 개의 미래. 줄리가 한국에 대해 본 것은 다른 세 나라보다 훨씬 복잡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유하자면 사거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대각선으로 가도 모두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2026년에 올 것입니다. 줄리는 한국이 직면할 네 가지 선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미국을 택하는가, 중국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줄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표면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느냐에 따라 다음 10년의 경로가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제, 안보, 외교, 심지어 문화까지 모두 이 선택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줄리는 한국이 둘 다 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다리를 걸쳐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2026년 후반에 올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국제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줄리는 이렇게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문을 열 것입니다. 한국은 그 문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닫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선택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위험을 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 안보 리스크, 사회적 혼란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미래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경제를 살리는가, 사회를 지키는가 하는 것이다. 줄리는 말했다. 한국은 2026년에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사회적 붕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어느 것을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경제를 선택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기업들이 숨을 쉬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고통받을 것입니다. 사회를 선택하면 국민의 삶의 질은 지켜지겠지만 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이 극렬한 딜레마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은 과거를 벗는가, 과거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다. 줄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선택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벗지 못한 분노, 원한, 피해의식을 정말로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세기의 상처들을 여전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경험, 전쟁의 트라우마, 발전 과정에서의 불공정 등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못 볼 것입니다. 이 영적 선택이 다른 세 선택을 모두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리는 이 네 나라의 상황이 개별적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 반응임을 강조했다. 중국의 내부 분쟁과 북한의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도미노가 넘어지면 다른 도미노들도 연쇄적으로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부 권력 싸움이 심해지면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일본은 불안감을 느껴 더욱 무장할 것입니다. 일본이 무장하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리는 이를 체스 게임의 다섯 번째 수라고 표현했다. 체스는 보통 처음 몇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시아의 게임은 다릅니다. 처음 몇 수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반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말이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끝날 무렵 이들의 위치는 완전히 새롭게 배열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누군가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로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미국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 줄리는 흥미롭게도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6년 후반부터 트럼프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고립주의와 거래 중심의 외교가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할 것입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지지하고 어느 나라를 외칠 것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대중국 정책, 대일본 정책, 대북 정책이 모두 2026년에 명확해질 것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타임라인. 줄리는 2026년 전체를 월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시기는 검은 장막이 내려오는 시기라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비냐가 본 검은 장막이 이 시기에 가장 짙어집니다. 중국의 내부 분쟁이 본격화되고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며 일본은 재무장 논의를 가속화합니다. 한국은 이 세 나라의 움직임에 반응하느라 국내 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거센 정치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북한이 움직이는 시기라고 했다. 줄리는 말했다. 이 시기에 북한이 예상외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외교적 신호를 보내거나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아마도 특사를 남한에 보내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어떤 선언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놀라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 먼저 나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의 결정의 계절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여름 이후 한국은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정부와 야당, 국민 간의 첨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극적인 정치 사건이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선택이 이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의 시기라고 했다. 줄리는 말했다. 연말이 되면 새로운 질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권력 재편이 일단락되고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시작되고 일본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합니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도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구도 속으로 진입합니다. 특히 2026년 크리스마스 근처에는 아비냐가 본 그 놀라운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인물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 줄리는 한국을 향해 매우 직설적인 경고를 했다. 한국이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력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나라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없으면 어느 세력에도 휘둘리게 됩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속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은 빨리 변합니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2026년에는 빠르게 결정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도 크다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신중함과 속도 사이의 균형이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한국은 성급하게 결정해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줄리는 또한 한국 사회의 분열에 대해 경고했다. 2026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세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더욱 갈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열 속에서도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줄리는 자신의 예언이 완벽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어날 특정한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인지 깨달음의 안개 속에 가려 있습니다. 마치 미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그 부분은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줄리는 6번째 수라는 신비로운 개념을 언급했다. 체스 게임에서 4개의 말이 움직인 후 나는 6번째 수를 봤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보이지 않던 방향에서 나타나는 수입니다. 누군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6번째 수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느낌만 강하게 받습니다. 줄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동아시아는 지금 큰 게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게임의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북한은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일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놀라게 할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지 자멸인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베이징의 한 커다란 학술회의실. 창밖으로는 자금성의 붉은 기와 지붕이 희미하게 보인다. 바깥 대기는 차갑지만 실내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한 테이블에는 여러 국가에서 모인 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 단상 위에는 12살 먹은 한 소년이 서 있다. 그의 이름은 리우밍천레오밍천이다. 그 소년의 외모는 평범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이와 무게를 담고 있다. 마치 천년의 시간을 살아온 노인의 눈처럼. 회의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다.
리우밍 천군, 이번에는 2025년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실내의 모든 것이 정적으로 변했다. 리우밍천은 윈난성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생후 3개월 만에 그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고 4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의 고승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설명은 어린아이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마을의 한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했고 결국 그 소년을 깊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의 3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명상과 수행, 그리고 자연과의 대화. 그 경험 속에서 리우밍천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입시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학교의 교수진들은 그를 세기의 천재라고 칭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닌 지 2년 만에 그는 갑자기 학교를 떠났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산과 강, 별과 바람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3년간 그는 다시 자취를 감춘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 후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점 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바로 역사 전체를 결정하는 중심점입니다. 2022년 리우밍천은 한글귀를 써내려갔다. 북쪽 곰이 이빨을 드러내고 형제의 땅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강대국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갔다. 세계는 전쟁의 공포로 떨었다. 2023년 1월 그는 다시 한 구절을 남겼다. 아나톨리아의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질 것이다. 수천 개의 마음이 멈출 것이다. 불과 몇 주 뒤 튀르키예 지역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그를 국가 비밀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3월 한국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동시다발적으로 5개 지역에서 불이 났고 그 불들이 하나로 이어져 가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리우밍천이 몇 달 전에 남긴 글귀가 정확히 이를 예견했었다. 5개의 불꽃이 하나로 합쳐져 붉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리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의 예언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그 포럼에서 리우밍천이 처음 꺼낸 주제는 한국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2025년 12월 한반도를 검은 강이 휘감을 것입니다. 방 안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이 강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속에 빠져보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것이 자연재해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을 뜻하는 건가요? 리우밍천은 미소를 지었다. 그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시점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문제,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12월의 사건이 전부가 아니었다. 리우밍천은 계속했다. 그 사건을 겪은 후 한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가 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한국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것입니다. 기업들은 번창할 것이고 수출은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의 언론은 다시 일어선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희망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그 황금 사과를 베어 물어보십시오. 속은 검은 벌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져 갈 것입니다.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더욱 비워져 갈 것입니다.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더욱 고독해질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뒤편에는 깊어만 가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빈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내부부터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한 학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리우밍천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었고 베이징도 마찬가지였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예언입니다. 리우밍천은 말을 이었다. 한국의 민족 고유의 절기에 설날이나 추석 즈음에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그곳은 매우 큰 장소일 것입니다. 광장이거나 경기장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눈과 귀가 그곳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기업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나면 4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마주했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 인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할 것입니다. 평론가도 정치인도 누구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를 외면했는지, 얼마나 많은 악습에 젖어 있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치 얼음이 봄의 햇빛에 녹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 안의 악습을 부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깊은 정화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길입니다. 리우밍천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변화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중국은 지금 권력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곧 흔들릴 것입니다. 붉은 용의 심장이 박동을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권력의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순순하지 않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내부 혼란은 깊어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시선이 동쪽으로 옮겨졌다. 일본은 또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성은 고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다시 빙하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한 중국 관계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고립되는 건 아닙니까? 리우밍천은 미소를 지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리우밍천이 천천히 말했다. 동쪽에서 문이 닫히고 북쪽에서 혼란이 깊어질 때 한국의 시선은 서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 서쪽의 거대한 독수리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손잡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연결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미래의 기술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가 더욱 명확해졌다. 2026년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견제 속에서, 중국의 혼란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유라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한국의 진정한 기회입니다. 리우밍천은 이제 더욱 신비로운 주제로 넘어갔다. 2026년 한국에서 3명의 특별한 인물이 상징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의 남자, 바다의 남자, 물의 여인.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순간 기존의 정치 구조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 3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리우밍천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이름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날 시점이 오면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두드러진 방식으로 한반도의 운명 속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현재의 정당 체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 그리고 권력의 중앙 집중식 구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분산되고, 더욱 유연하고, 더욱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형태의 정치 구조가 등장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생입니다. 오래된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회의 막바지. 한 참석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리우밍천은 길게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준비하십시오. 물질적 준비가 아니라 정신적 준비입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당신들의 공동체를 돌보십시오. 당신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어 말했다. 2025년 12월에 그 사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공포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각성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2026년 이후의 한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이 가장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한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첫눈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매우 중요한 것을 전하듯 입을 열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특히 그 첫눈이 이른 아침 3시부터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집 밖에 있으면 안 된다. 회의실이 일순간 긴장으로 휩싸였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우밍천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치 먼 미래의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듯. 그 시간에 내리는 첫눈은 평범한 눈이 아니다. 대기의 불순물과 대지의 기운이 만나 형성되는 그 눈은 매우 특별한 파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 눈을 맞으면 육체가 아닌 영혼이 흔들릴 수 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혹은 매우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것처럼 당신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집의 벽, 특히 옛날 방식의 두꺼운 벽과 지붕은 그러한 에너지로부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동굴 속이 번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첫눈이 내리는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에는 반드시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리우밍천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후로 매우 이상한 증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이상, 정신적 혼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을 꺼냈다. 대지의 흔들림과 물의 반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지진과 홍수가 한반도를 휩쓸 때 권력의 중심도 동시에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대자연과 인간 사회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가 계속했다. 인간의 법이 무너진다. 정부의 통제력이 순간적으로 상실된다. 이때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존 질서의 완전한 재설정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오래된 제도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리우밍천이 한국의 지리와 영성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특별히 신비로워진다. 한반도에 5개의 큰 산이 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 산들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영적 축이다. 각각의 산은 다른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이 에너지들이 한순간에 동시에 깨어날 때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기운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가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이 5개의 산에서 동시에 뭔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에너지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은 깊은 수준의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리우밍천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경복궁 앞에서 남겼던 말이 다시 언급되었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면서 리우밍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의 기운이란 단순히 왕조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의 리더십, 백성을 위한 통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런 영성이 다시 한반도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그가 계속했다. 5산이 모인다는 것은 5가지의 큰 에너지, 혹은 5명의 중요한 인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혹은 한국의 5가지 지역 특색과 전통이 새롭게 통합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무언가 크고 신성한 통합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점 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들의 선택이 미래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을 때 참석자들의 얼굴은 무겁고 진지했다. 어떤 사람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한 기자는 빠르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당신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12월의 사건이라고요? 그게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가오는 12월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감은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리우밍천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 아니면 한낱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형태의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해두려고. 인도 델리에 사는 젊은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했고 2023년 터키 지진, 2024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모두 맞춰왔다. 아비냐는 특별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숫자, 천체,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미래를 읽어낸다. 특히 그가 본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더 이상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예언가 정도로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지금까지 남긴 한국 관련 예언들만 따로 모아도 이미 하나의 연대기가 될 정도다. 인도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은 한국 안에서 벌어진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이상하리만큼 정확히 짚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무렵이었다. 아비냐는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퍼졌다가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빨리 진정되는 전염병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에는 집값의 정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후 이어진 거래량 급감과 조정 흐름을 두고 일부는 그의 말을 기이할 정도로 들어맞았다고 회상한다. 정치와 외교 영역에서도 그의 예언은 자주 회자되었다. 그는 2023년 초 한국의 지도자 지지율이 연중 한 번 급격한 굴곡을 그리는데, 그 계기는 외교 문제의 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주변국과의 갈등, 외교적 논란 이후 여론이 크게 요동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또한 2024년을 두고는 한반도에서 모두가 긴장할 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생각보다 조용히 끝나는 국면 전환이 올 것이라 했고, 실제로 한때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돌연 수위가 낮아지는 흐름이 겹치며 그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경제와 날씨에 관한 그의 말도 인상적이다. 2023년 말 아비냐는 원화 가치가 단기간 크게 흔들린 뒤 1년 안에 다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남겼는데, 이후 환율의 급등락과 재안정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예언은 또 한 번 회자되었다. 2025년 여름에 관해서는 한국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비와 이상기후가 겹치겠지만, 그 와중에 한 가지 인프라적 사고를 기적처럼 비껴가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고, 실제로 여러 위험 요인이 있었음에도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의 예언은 더욱 기대해 볼 만한 레벨에 올라섰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 내부 사정을 세세히 알기 어려운 해외 인물임에도 전염병 곡선, 부동산 흐름, 환율 변동, 지도자의 지지율 분기점, 남북 긴장의 완화 타이밍 등 여러 분야에서 기묘하게 겹치는 예언들을 남겨왔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입에서 한국의 12월이라는 말이 나올 때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이번에는 무엇이 실제와 겹칠까를 진지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25년 11월 말 아비냐 아난드는 2026년 12월에 한반도와 중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 북한과의 역대급 만남, 그리고 중국의 격동에 관한 것이었다. 12월에 한반도를 본다. 아비냐는 자신의 예언을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시작했다. 저는 2025년 12월에 한반도를 명상 중에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곳은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12월 한반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 건의 중요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쇄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첫눈이 오는 날의 신호. 아비냐는 가장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 12월 첫눈이 오는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그날은 단순히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첫눈이 내리는 그날 또는 바로 그 근처에 중요한 소식이나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비냐는 12월 크리스마스 근처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고 했다. 12월, 특히 크리스마스 주변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나라의 무대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이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현재 숨겨져 있거나 현재는 중심이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의 특징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 인물은 매우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잠시 숨겨져 있던 빛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처럼. 아비냐는 이 새로운 인물이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나타날 때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억눌려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자들, 정치적으로 소외받던 자들, 경제적으로 무시받던 자들,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아비냐는 12월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했다. 12월 첫눈 새로운 인물의 등장, 놀라운 소식 또는 사건, 사회 전체의 변화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연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로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12월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설명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아마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일 것 같습니다. 토마스 그레이가 본 2월의 도발 이후 상황이 급변할 것입니다. 이번 만남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만남과도 다를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만남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번에 북한과의 만남은 역대급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점이 역대급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첫째, 참석 인물들의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입니다. 둘째, 논의되는 주제가 더욱 근본적일 것입니다. 셋째, 그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만남에서 나올 합의나 선언이 앞으로 50년 이상 한반도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지도자의 불확실한 미래. 아비냐는 현재 한국의 지도자에 관해 매우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저는 한국의 현재 지도자의 미래를 명상할 때 매우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현상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그 지도자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의 경우 그의 미래가 완전히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좋은 신호인가 나쁜 신호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비냐는 이 불확실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지도자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그 지도자가 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의 역할을 마치고 무대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도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그 지도자가 예상도 못하게끔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반대로 그 지도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예상 밖의 결정, 행동 또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그 지도자가 갑자기 역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상 밖의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비냐는 이 두 가능성의 확률을 설명했다. 현재의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두 가능성의 확률은 반반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즉, 50% 확률로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50% 확률로 그 지도자가 예상 밖의 위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한국 정치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중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5년 12월 중국에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중국의 2인자와 3인자가 본격적으로 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지도부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력자들입니다. 이 분쟁이 어떤 형태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책 논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권력 투쟁의 성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두 명이 각각 다른 파벌을 만들고 당 내 영향력을 놓고 경합할 것입니다. 아비냐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관해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1인자, 즉 현재의 최고 권력자는 아직까지 그대로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현재의 최고 지도자는 이 분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배경에서 두 명의 권력자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것은 중국 권력 체계 내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1인자가 명목상 최고 권력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자와 3인자의 권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냐는 중국에서 일어날 가장 극적인 사건을 예언했다. 중국에서 국민의 3분의 1이 충격에 빠질 만한 대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큰 건축물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아비냐는 이 건축물 붕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일 수도 있고 여러 건물이 동시에 붕괴되는 현상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지하 광산 또는 지하 시설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붕괴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게 붕괴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비냐는 국민의 3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3분의 1은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충격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 사건이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도시의 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중국 전역이 알게 될 매우 큰 사건입니다. 건축물 붕괴의 상징성. 아비냐는 이 건축물 붕괴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다. 건축물이 붕괴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구조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에서 무엇이 무너진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존 질서나 신뢰의 구조에 큰 균열이 생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국민들의 심리가 크게 변할 것입니다.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이 시기에 동시에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에너지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비냐는 12월에 일어날 세 가지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한국 첫눈 새로운 인물 등장, 북한과의 역대급 만남, 중국 2인자, 3인자의 분쟁 대규모, 건축물 붕괴, 국민의 3분의 1이 충격. 이 두 나라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북한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중국 내부의 분쟁과 재해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비냐는 2026년 12월에 이 모든 사건들이 2027년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5년 12월의 변화는 2027년의 본격적인 전개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내부적 분쟁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새롭게 결정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했다. 2025년 12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시에 매우 위험한 달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왜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한국의 지도자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중국은 내부 분쟁과 재해로 흔들릴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북한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대화와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비냐는 특별히 첫눈의 의미를 강조했다. 첫눈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한반도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한반도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의 정체. 아비냐는 12월에 나타날 새로운 인물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했다. 저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인물이 나타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월을 바라보며 아비냐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2025년 12월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첫눈이 내리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북한과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중국은 내부적 격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역사적 역할을 할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25년 12월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 메시지, 안나 후스트의 개인적 부활, 마리아 보리소바의 영적 계승과는 다른 차원의 예언이다. 그것은 정치적 변화, 국제관계의 재편,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대전환에 관한 예언이다. 2025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그날부터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새로운 인물은 누구인가? 북한과의 만남은 정말로 역대급 기록이 될 것인가? 중국의 대규모 붕괴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는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무대에서 물러날 것인가? 모든 것이 2025년 12월에 밝혀질 것이다.